안녕하세요. 풍문레이더의 박주연 아나운서입니다. 네, 오늘도 자본시장의 깊이 있는 얘기들과 산업재계의 이슈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이야기까지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공동 진행을 맡게 된 유승익 본부장,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재계 산업 소식 전해주시기 위해서 스투데이 한우식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뭐 주식시장이 쌍용차로 난리도 아니네요. 예, 쌍용차 테마주라는 것도 생겼습니다. 이제 사실상 에디슨 모터스가 법원에서 배제 결정이 난 이후에 예. 다시 이제 새로운 또 예. 이제 입찰 매각 공고가 곧 나오고 예. 2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예. 이 뭐 쌍용차를 인수한다 그러면 다들 요즘 주식이 널뛰기를 해서 상가를 가고 예, 또 맞습니다. 다른 데가 또 선정이 될 것 같으면 예. 또 다른 데가 또 한가로 하고 예. 너무 급등락이 심한데 예. 왜 지금 현재 쌍용차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죠? 지금 매각 결정이? 우선 매각 일정이 지금 10월 중순입니다. 네. 10월 중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디슨 모터스가 배제 결정이 나면서 네. 지금 KG그룹 그리고 상방울 그룹이 네. 어떻게 보면 쌍용차 매각 2라운드죠. 네. 뛰어들었습니다. 네. 네. 근데 앞서 제가 한 가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게 사실 쌍용차라는 게 보면 이 표현이 좀 그랬습니다만 좀 미륵 덩어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자원 잠식 상태이고 네. 그리고 강성 노조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해 쌍용차 글로벌 뭐 국내 시장 수출 합쳐서 8만 대 조금 넘습니다. 네. 현대 기아차가 작년에 660만 대 팔았습니다. 네. 그냥 80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왜 뭐 KG라든지 상방울 그룹 어떻게 보면 대기업 집단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재벌인데 네. 왜 뛰어들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먼저 지적드리고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 소위 말하는 인수 후보들, 이 네. 경쟁자들이 쌍용차 부지, 네. 평택 공장 부지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는 지적이 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쌍용차 부지 시장가보다는 장부가 네. 9천억 정도 됩니다. 네. 근데 부지 근처에 SRT 지제역이 있습니다. 지제역이 네. 있고 최근에 그 주변이 아파트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 아파트로 개발되면 2조, 네. 3조의 어떤 그런 시가를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뭐 개인이든 가게든 국가든 전부 다 합리적 경제인입니다. 네. 자신의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이익에 따라 어떤 그런 자신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죠. 그걸 굳이 나쁘다, 네. 좋다 그렇게 뭐 그렇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궁금한 부분들은 시청자 우리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왜 예전 작년에 쌍용차 매각 공고가 나왔을 때는 전혀 시장에서 관심이 없다가 예, 예. 이번 어떻게 에디슨 모터스가 배제 결정이 난 이후에 상당히 많은 그 예. 붐업이 되고 있어요. 예, 예.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우선 부동산 시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부동산 시장이 붐업된 부분도 있고 자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사용차의 어떤 그런 좀 미래가 워낙 좀 암담하게 나오니까 네. 조금 이렇게 사실 SN그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인수 의사를 밝혔다가 뭐 중간에 이렇게 뭐 그쵸. 좀 드랍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부분인데 시장상에 조금 변했다는 거죠. 네. 변하고 최근에 또 상용차가 전기차를 내놨습니다. 네. 코란도 이 모션을 내놨는데 그게 좀 나름대로 시장에서 좀 이렇게 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있던 상용차에 대해서 뭐 좀 수출이라든 그런 게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전반적인 시장 여건이 조금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다고 뭐 평택 부지라든가 이런 공장 부지가 없던 땅이 갑자기 나온 것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쌍용차 실적이 뭐 턱없이 뭐 네. 지금 뭐 상승세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상당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들이 예, 예. 많이 연출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지난 그 에디슨 모터스니 인수하면서 관련 코스닥 관계사들이 상당히 급등을 했잖아요. 그렇죠. 뭐 에디슨 이게 어떻게 보면 다들 이게 참여하는 상장사들 대기업군들이 예. 이런 또 주식시장의 효과도 좀 볼 수 있는 그런 좀 이게 있지 않을까요? 어떤 식으로 얘기 됩니까? 사실 그 경제학의 게임 이론에도 나오는데 블러핑이란 거. 네, 쉽게 얘기해서 뭐 이렇게 좀 조금 좋지 않는 패를 갖고도 네, 아주 좋은 패를 가진 것처럼 예, 상대방을 이렇게 뭐 억압한다는 어떤 그런 게임 이론인데 네, 지금 증시에서도 바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상용차 인수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사실 뭐 계약금도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또 주가가 반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상방울 그룹주 같은 경우가 4월 1일 그리고 4월 4일 네.
이 거래일 동안 거의 시가총액이 거의 2배나 넘게 뛰었습니다. 관계 상장사들이 6개, 7개가 되죠? 그렇죠. 네. 저 정확하게 6개 정도 됩니다. 네. 그 위에도 KG그룹 같은 경우에도 뭐 KG그룹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회장이 나서가지고 곽재선 회장이 나서가지고 네. 인수한다고 하니까 몇 개 그것도 뭐 계열사가 지금 상장 계열사 5개 정도 됩니다. 네. 주가가 급등했다가 다시 또 급락하는 그런 네. 늘뛰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말씀하신 김에 KG그룹 하면 동부제철을 갖고 있죠? 가장 큰. 그렇죠. 좀 KG캠 원래 그 곽재선 회장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한 세계 양반이 60위 정도 하나요, 지금? 지금 정확하게 63입니다. 네. 곽재선 회장이 1959년생입니다. 이 양반도 이분도 원래 월급쟁이 생활을 하다가 옛날 그 경기화학을 인수했었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비료회사입니다. 네. 그걸 KG 캠카를 바꾸고 2020년에 네. 동부제철 네. 인수해서 좀 KG 스틸로 좀 간판을 바꿔달라겠습니다. 그리고 흔히 아시는 그 KFC 네. 그리고 할리스 커피 네. 그리고 경제지 매년 큰 빅딜들을 하나씩 거의 그렇죠. 했었죠. 뭐 SN그룹의 그 우호연 회장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불리지만 네. 이분도 마이다스의 손이라고 좀 불립니다. 재계에서. 저는 어떻게 보면 각철선 회장이 더 마이다스의 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참 M&A를 예. 잘하고 또 우리 또 동종 언론업계죠. 이데일리도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중앙일보에서 내놓은 네. 저 이코노미스트 네. 일간 스포츠도 예. 인수를 하게 또 되었습니다. 상당히 언론 쪽도 상당히 발빠르게 지금 예, 예. M&A를 하고 예. 계신데 그리고 어젠가 곽재선 회장이 상용차 인수 절에 나서면서 네. 한 말이 있습니다. 네. 만약 상용차가 청산하게 되면 수십만의 실적자가 생긴다. 네. 이걸 책임을 지겠다. 예.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네. 명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운 거죠. 네. 그리고 구조조정 크게 없이 실직자들을 예. 막겠다. 실직 대란 예, 사태를. 맞습니다. 예. 자, 그럼 또 쌍방울. 예. 이제 쌍방울 그룹 내 특장차 광림 컨소시엄을 짜서 예. 예전에 한번 또 작년에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예. 근데 뭐 어떻게 고배를 마셨어요? 그때 뭐 예. 중소기업 성정인가 네. 거기도 매출 500밖에 안 되는 예. 한번 고비를 마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쌍용차 쪽으로 다시 그 방향타를 그때 자금을 많이 모아놨다고 해요. 그 당시 한 1,000억 정도 네. 자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최근에 또 뭐 정권사 통해서 네. 4,500 정도 예. 자금을 준비했다고 예. 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KB증권인가요? KB증권하고 예. 유진투자증권입니다. 예. 상당히 그 발빠르게 그 자금을 모으고 있는데 예. 네. 쌍방울 같은 경우 이제 그룹 주들이 많이 오르면서 언론에 많은 또 질타를 받았었잖아요. 예. 주식을 인수위항소 올리고 예. 그 회사의 10이나 주식이 많이 그 매각을 예, 한 것이 예. 아니냐. 미래산업이었었네. 예, 미래산업이죠. 근데 그 계열사 IOK 주식을 네. 뭐 이렇게 뭐 매도했다는 그게 나왔었었는데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그게 뭐 시세 차익을 노렸다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어제 공시 발표에 따르면 시세 차익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손해 보고 오히려 손해를 봤더라고요. 예, 한 손해를 50억 봤다면서. 가량 손해를 봤는데 예, 맞습니다. 예. 또 과도하게 또 언론에 또 이게 질타를 맞는 바람에 사실 또 상당히- 언론이라는 게 네. 최근에 또 상용자 테마조가 생기니까 네. 그에 등달아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일부 매체에서 이렇게 좀 네. 오보를 낸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네, 근데 또 지금 여기에다가 예. 뭐 EM 플러스라는 이제 연매출 500억짜리 EM 플러스에서도 또 나섰다고 하는데 이런 말이 생각나요. 뭐 꼴뚜기가 뛰니까 뭐 망둥이가 뛴다. 맞습니다. 이런 말로 생각이 사실 나는데. EM 플러스라는 게 네. 매출이 여기도 소방차 제조업체입니다. 네. 매출이 500억입니다. 네. 500억인데 EM 플러스도 이렇게 상용차 인수한다고 나서니까 네. 주가가 바로 좀 상한까지 뛰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네. 또 물러나겠다, 안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발표를 근데 했었습니다. 매출액이 이제 뭐 500억 정도라면은 음. 조금 낙관하기는 어려웠던 상황이 좀 그런 아닐까요? 상황이죠. 또 내부 어떤 현금 뭐 유동성탄도 50억밖에 네. 안 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에 회사를 탐방을 해봤던 회사예요. 예. 그 전기차 관련된 배터리라든가 기술력이 상당히 좋은데 예. 아무래도 좀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다 보니까 예. 아마 이런 컨소시엄 형태로 뭔가 좀 구상을 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당장 뭐 어떻게 네. 보면 KG 같은 경우에도 상용차 인수하기에는 내 회사 운전 자금까지 한 1조 내지 1조 5천억이 됩니다. 네. 네. 지금 내부에서 갖고 있는 자금 5천억에다가 네. 뭐 사모펀드 자금을 합해서 이렇게 네. 인수전에 뛰어들겠다는 게 KG그룹 어떤 그런 전략입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에 마땅한 테마가 없어요. 그죠? 그렇죠. 뭐 최근에 네. 안철수 테마 네. 하다 뭐 뭐 정치 한덕수 테마지도, 테마 네. 지나갔다가 이제 뭐 걔가 그 인선도 물 건너 가지 않습니까? 네. 이다 보니까 뭐 상용차 이제 테마적으로 쌍용차가 하나의 테마가 돼버렸더라고요. 이제. 그렇죠. 뭐 상방울 난리죠. 그룹, 요즘에 굉장히. KG 그룹, 네. 나뭐
지금까지 남선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도 SN그룹 쪽에서도 약간 뭐 의향이 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뭐 언론에서도 흘러나오니까 이거 사실 그 시가총액이 적지 않습니까? 유동 물량이 적다 보니까 개미들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상한가 갈 때는 좋은데 하한가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거는 낙담하는 그런 모습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네. 좀 이렇게 아무래도 투자 급등락이 있다 보니까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상당히 좀 그 주의가 좀 필요한 대목인데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에디슨 모터스가 참 억울한 부분이 많았었어요. 그 쌍용차에서 단원 단절해 버렸잖아요. 3월 30일 날 잔금 일정을 연기해주지 않으면서 못 자르듯이. 그래서 지금 에디슨 모터스 쪽에서는 좀 법적 공방을 벌이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상용차 회생 기한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월 15일입니다. 이 기간이 끝나면 청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지금 법적 공방이 지금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내놓은 법적 공방이 가처분 신청 그리고 특별 항고입니다. 특별 항고에 잠깐 말씀드릴 특별 항고라서 보통 이렇게 법원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의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뭐 항고, 재항고를 거쳐야 되는데 특별 항고란 것은 1심 법원에서 2심 법원을 안 거치고 바로 대법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의 어떤 그런 법률상의 어떤 하자, 헌법상의 어떤 그런 또 저촉되는 것이 있을 때 바로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내놓은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이라고 볼 수 있죠. 자기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수 후보자였고 뭐 돈 지금 한 500 정도가 지금 돈이 상용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605억 정도 됐다고 들어가 있어. 그 돈도 있고 하니까 뭐 나름대로 뭐 내놓은 어떤 그런 처방일 수도 있고. 뭐 계약금을 돌려받아야겠죠 아무래도. 받을 수도 있고. 또 하나의 사항이 만약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법적 공방을 벌이면 10월 이전에 이게 좀 인수 절차가 끝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뭐 소송이 계속 지금 뭐 소송이 기간은 한 6개월 정도 남았지만 이게 대기업을 이렇게 인수하는 그런 과정 아닙니까? 중간에 어떤 그런 법적인 공방기간 시간이 굉장히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떻게 유일한 인수 후보 광림이라든지 상방울 그룹이라든지 KG 그룹 쪽에서도 막판에 에디슨 모터스 측과 손을 잡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 당장 에디슨 모터스 측에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노하우라든지 역량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상방울 같은 경우가 광림이 있다고 하지만 광림이 사실 특장차 아닙니까? 전혀 업이 다릅니다. 다르고 KG 그룹 같은 경우에도 물론 소위 말하는 그 KG 스틸 통해서 상용차의 그 자동차용 강판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근데 업의 성격이 전혀 다른 거죠. 소위 말하는 이쪽 완성차에 대한 그런 노하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특히 전기차 없는 상태에서 에디슨 모터스 측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현재까지 유력 후보인 이제 KG 그리고 이제 쌍방울이 기존 이제 인수 후보자였던 에디슨 모터스 이렇게 손을 잡을 수 있다라는 관측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럴 가능성이 실제로 좀 높은지 어느 정도 있는지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굳이 이 자리에서 뭐 퍼센테이지를 따지기보다는 가능성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시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공방을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법 공방 빨리 끝내야 되고 10월 중순까지 이게 회생 절차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적가의 동침을 볼 수 있죠. 제가 이번 저도 쌍용차 관련해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그 봉기가서를 제가 입수해서 한번 봤어요. 3월 31일까지 잔금이 안 오면 자동 해지가 된다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명문화된 부분에 있어서 뭐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할 말이 없어 보이고 다만 또 쌍용차 입장에서는 계속 강개인 집회를 연기해 줄 것처럼 계속 액션을 꾸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잔금은 그 강개인 집회가 연기가 되면 잔금도 자동 연장이 되다 보니까 억울한 부분이 충분히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많이 있어요. 이게 사실 법원에서 어느 쪽 손을 들어두느냐 뭐 지금 같은 경우가 이렇게 뭐 좀 뭐 인용될 가능성이 적다 이런 식의 관측이 또 나오는데 사실 뭐 뚜껑을 판단을 법원의 어떤 판단을 좀 지켜봐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일단 그런 상황에서 좀 쌍방울도 상당히 지금 자금 실탄을 많이 확보하고 금융권과 지금 손을 잡고 상당히 뭐 FI 등 상당히 계획이 좀 구체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쌍방울도 상당히 좀 인수 유력 후보라고 봐야죠. 뭐 제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3파전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KG 그리고 쌍방울 그리고 에디슨 저가 에디슨 저가도 법원의 결정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막판에 뭐 KG 쌍방울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이 두 쪽은 또 에디슨 모터스 측과
손을 잡아야 하는 그런 입장으로 판단됩니다.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그 금호 HT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한 예, 그 예. 코스닥 상장사 6, 7개 정도 갖고 계신 조경숙 회장 여성분이신데 예. 그분도 이번에 에디슨 모터스랑 뭐 협상 타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거기 관계자들도 또 줄줄이 또 상한가를 한 번씩 갔었는데 예, 예. 지금 많이 빠지고 있죠. 또. 자, 그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주채권단이잖아요. 예. 이게 뭐 인수자들이 항상 제일 마지막 넘어야 될 고비가 산업은행인데 예. 네. 산업은행은 지금 어떤 뭐 관망 자세인가요? 지금 산업은행은 거의 지켜보고 있겠다. 네. 영어로 치면 sit and back. 네. 뭐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괜히 뭐 나설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네. 지금 이동걸 회장도 지금 임기가 다 돼가죠 지금. 사실 임기는 남아 있죠. 남아 있는데 네. 사실 이동걸 사는 회장이 대표적인 친문 인사로 불립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새 정권이 들어서면 뭐 네. 임기를 제대로 마칠 수 있을지 하는 그런 의문이 좀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동걸 회장이 크게 지금 이번 그 산업은행이 취임하고 나서 퍼포먼스가 없죠 성과가. 거의 없죠. 옛날에 뭐 좀 대한항공, 아시아나, 빅딜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 경ging 당국에서 좀 이렇게 네. 부결로 판정이 났었었고 네. 좀 현대중공업, 네. 예우조선 합병 같은 경우에도 좀 부당하다는 그런 판결이 났었습니다. 산업은행 같은 경우 이번 그 쌍용차와 관련된 그 해결책들을 보면 너무 많은 좀 질타를 또 받고 있어요 예, 시장에서. 너무 그 금융권의 갑질 중에 갑질을 한다라는 예, 뭐 시장의 평가도 많고 예. 너무 그 수수방관 자세로 예, 예. 간망만 하는 그런 모양새 때문에 많은 또 질타를 받고 있는데 예, 예. 뭐 지금 어떠세요 산업은행 분위기가? 좀 어떻게 보면 저번에도 한번 지적했듯이 어떻게 보면 이게 뭐 계속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다 보니까 빚어진 어떤 그런 사태인데 어떻게 보면 상용차라는 게 좀비 기업 아닙니까? 네. 어떻게 보면 일찌감치 청산을 했어야 되는데 네. 수십 년 동안 끌어오면서 네. 이러다 보니 이런 결과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용차 측에서 몇 달 전에 에디슨 모터스 측에서 자금 지원을 해달라고 했었을 때 그때 어떻게 자금 지원을 했었으면 어떻게 보면 말끔하게 지금 상용차 문제가 마무리됐을 건데 네. 질질 끌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뭐 재계 네. 그리고 금융권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국내 산업과 기업들을 좀 지원해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게 산업은행인데 예. 오히려 갑질의 행사의 그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예.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번 이동걸 행장이 많이 좀 예, 예. 고민을 해서 좀 그 바꿔나갔으면 하는 예. 좀 문화인 것 같네요. 자, 오늘 스튜데이 한우식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자본시장 소식입니다. 스투데이 한경석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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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말일자로 12월 결산법인들 상장 기업들의 감사가 다 끝났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피바람이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예. 지금 뭐 상장사들 관련해서 감사인 나선 회계법인들이 너무 많은 좀 갑질을 하면서 거꾸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았나. 예전에는 실제로 뭐 10년 전, 20년 전만 하더라도 분식을 하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회계법인이 너무 타이트하고 너무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고 또 의견 거절을 내다 보니까 상당히 피해 상장 기업들도 많이 생기고 피해 주주들, 소액주들도 많이 생긴다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요즘 분위기가 어때요? 요새는 일단은 의견 거절 등 좀 비적정 의견들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런 상장사들의 좀 어려움을 조금 깨닫고 이런 회계법인들의 지나친 그런 회계 감사 이런 것들을 좀 경계하자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좀 이번 취재를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많은 지금 상장사들의 좀 어려움에 대한 그런 호소가 뒤따르는 상황에서 회계법인들의 문제는 없는지 좀 짚어보는 그런 이번 취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제가 먼저 드는 생각이 상장사들의 어떤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비용적인 부분도 이제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본 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통보를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재감사 비용은 혹시 얼마나 드나요? 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상장사분들한테 조금 임원분들한테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일단은 재감사를 의견 거절로 인한 재감사를 하게 되면은 적게는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본감사에 비해서 2배에서 3배에 이르는 재감사 비용이 들고요. 최대 10배까지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회계법인의 갑질, 어떻게 권력 남용이 될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우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상장 기업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유지 비용에 대한 좀 여러 가지 연구들이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어떤 결과들이 있나요? 네, 그 코스닥 협회에서 한국증권학회에 의뢰한 그런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그 코스닥 상장사는 이제 신외관법에 따라서 그런 외부 감사와 그런 내부 회계 관리 제도에 좀 강한 부담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45개에 이르는 코스닥 상장사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06년에는 이제 2억 원대에 들르는 그런 본감사 비용에 비해서 15년이 흐른 2021년 기준으로는 평균적으로 이제 5억 원 이상의 감사 비용이 들었고요. 특히 이제 자산 1,000억 원 이상, 1,000억 원,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기업들에 한해서는 평균 규제 비용이 이제 5억 9천만 원에 이르렀고요. 그리고 1,000조 미만의 그런 자산 1,000조 미만의 그런 기업들에 한해서도 평균 규제 비용이 4억 5천만 원에 이르는 등 부담감이 큰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금액이 이제 상당히 좀 많이 이게 증가한 그 상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거네요.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코스닥 협회를 대표하는 장경호 이제 회장도 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카이스트 대학원을 나와서 이제 이녹스 첨단 소재라는 그런 기업을 반도체 소재를 이제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제 장 대표에 따르면요. 그런 중소기업의 상장비 유지 비용을 좀 낮출 필요가 있고 이런 규제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성장에 도움되는 어떻게 보면 투자에 도움되는 그런 쪽으로 정책 개혁이 조금 필요하다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국 지난 저희가 딱 그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사들, 회계법인들의 비용이 상당히 보수가 올라가고 그렇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그 당시에? 일단은 2018년 11월 이제 신외관법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이유가 그 신외관법을 시행하게 된 그 결정적인 이유가 대우조선해양의 이제 회계 분식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딜로이트 안진 회계법인의 그런 전현직 회계사들이 그 대우조선해양의 그런 분식회계를 눈감아 주면서 큰 문제가 됐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징역형까지 살게 된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해서 많은 그 회계감사에 대해서 더욱더 규제가 타이트해지고 철저한 그런 회계감사가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신외관법이 이제 시행된 것입니다. 결국 그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에 회계법인한테 상당히 많은 이제 금융당국이 어떻게 보면 완장을 채워준 거잖아요. 예. 근데 완장을 채운 대신 잘못하면 니들 회계법인이 이제 그 책임을 져라 이런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이 해야 될 일들을 그 회계법인들한테 어떻게 보면 위탁 용역을 맡겼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본인들의 책임 소재를 좀 피해가기 위한 것들이 아닌가 좀 그런 좀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금융당국의 조금 그런 어떻게 보면 감시 자체도 많이 좀 허술한 부분들이 있고 문제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당국의 조금 개선 사항도 조금 필요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이나 궁금증이 들 것 같아요. 지난해 이제 이 비적정성의 감사 의견을 받은 법인은 이제 얼마나 될까 이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나요? 네, 코스피 이제 4개사가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38개 회계법인이 의견 거절이나 그런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한정 의견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코스피에서는 이제 쌍용차가 대표적으로 이제 꼽히고요. 그리고 하이트론 시스템즈, 선도전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베스파, 지나인제약, CNT85 그리고 휴센텍, GTG 웰리스 등 다양한 그 상장 법인들이 38개에 이르는 법인들이 의견 거절이나
감사 범위 제한으로 인한 그런 한정 의견으로 상장 폐지 사유가 그렇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렇게 포렌식까지 하면 비용이 한 어느 정도 청구될까요? 예. 포렌식 비용은 사실 이게 디지털 포렌식 그 감사라고 해서 저도 이번 취재를 통해 알게 됐는데요. 스마트폰이나 이런 PC와 같은 그런 디지털 기기를 디지털 기기의 그런 삭제 데이터 내역까지 추적을 해서 그 회계 감사의 부정은 회계 그 감사 과정에서 그 상장사의 부정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혀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이제 포렌식 감사에 한해서만 4억 원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렌식 감사에 대한 또 재감사로 섀도우 포렌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섀도우 포렌식 같은 경우에는 1억 원 정도의 비용이 또 청구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게 가장 또 기본 요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한 2, 30억 또 들어갔다 그러고 사실상 포렌식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비용이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요? 예, 사실 포렌식이라는 개념 자체가 원래 이제 범죄 수사에 있어서 사실 많이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뭐 이렇게 상장사들을 모두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포렌식을 이렇게 추적을 하는 상황이니까 이런 것들이 이렇게까지 과도한 비용을 청구할 필요가 있을까? 회계법인의 어떻게 보면 권력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조금 드는 그런 대목입니다. 제가 아는 회사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2, 3억 나는데 예. 뭐 회계 감사 비용만 뭐 몇십억씩 나오다 보니까 적자가 되더라고요. 예. 좀 억울한 상장 기업들도 이제 많이 생기겠어요. 뭐 취재하시는 과정에서 뭐 여러 좀 사례들을 보셨을 텐데 몇 가지 사례만 좀 소개해 주시고 방송을 좀 마무리하십시오. 예, 사실 뭐 좀 이렇게 영업 손실도 계속 나고 있는 상황에서 진짜 영업이익 1억도 안 나는 그런 상장사에서는 매우 좀 억울함이 뒤따를 수밖에 없는데요. 그리고 비상장 출자 법인에 한해서도 이렇게 따로 이제 1억 원 이상의 비용이 이제 감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들고요. 그 지주회사에 있어서도 이제 비용이 드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억 원 이상 이렇게 감사 비용으로 조금 들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또 회계법인에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주관성들이 많이 개입되는 그런 감사 과정들이 좀 납득할 수가 없다고 하고요. 또 한 그 상장사 법인 이제 임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납득할 수 없는 그런 회계법인의 감사 결과가 준비를 할 대로 다 하고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했는데도 100점짜리 답안만 원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좀 어려움을 많이 언론을 통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 상장 기업과 관련된 회계법인의 여러 가지 좀 상장 기업들의 과도한 피해 사례들, 또 과도한 비용들 이런 부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풍물내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서 좀 가뜩이나 지금 기업 환경이 어렵거든요. 코로나니 뭐니 해서 상당히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 회계법인들까지 너무 과도하게 좀 기업들을 안 괴롭혔으면 하는 좀 바람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들 좀 많이 취재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투데이 한경석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코너 가상자산 시장 시간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형석 자문위원과 오늘 함께 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인 이제 업비트와 이제 빗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특근법으로 인해서 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활동이 보다 더 이제 제한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오히려 빗썸과 업비트의 이제 매출은 좀 증가했다고 합니다. 좀 이에 대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우선 이 특근법이 발효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소 사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 재단의 운영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라는 이 사실상의
대한민국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의 종료를 많이 좀 암시를 했었어요. 다만 이 특근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하면서 거래소들, 특히 허가받은 거래소들은 원활하게 또 운영을 하고 있죠. 네. 이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가상자산 거래소가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한 30개가 좀 넘지 않나요? 30개요? 네. 더 조금만 되지 더 않을까요? 써보시죠. 한 50개? 조금만 더 써보시죠. 100개? 250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250개면 그렇게 상당히 많아요. 많네요. 예. 250개 정도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이 거래소들이 사실상 전부 없어졌다. 네. 250개에서 지금 현재 5개, 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까지 네. 5개로 줄어들었다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250개 가량 되었던 거래소에 분산돼 있었던 이 투자자들의 자금이 5개로 많이 몰리게 되었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도 독보적인 1위와 2위를 달리고 있는 업비트와 빗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어떤 영업이익이 상당히 더 높아졌다라는 네. 분석입니다. 결국 특급법이 발효되면서 수혜를 받게 된 거죠. 업비트랑 그 주요 거래소들은. 그렇죠. 일종의 풍선 효과 같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그중에 250개 중에서 ISMS 예. 그다음에 그 국내은행 제휴된 거래소 치면 네네. 일단 제휴까지는 5개 은행이고 5개 거래소고 예. ISMS까지만 하는 데가 대략 거래소가 어느 정도 될까요? ISMS까지 진행을 한 거래소도 250개 중에 네. 약 한 100개가 안 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 ISMS 자체의 문턱도 넘지 못하는 거래소가 상당히 많았다라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인 이 개인정보 보안에 관련해서 네. 마땅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거래소의 입장에서 ISMS를 통과하지 못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 없어지는 게 맞는 네. 수순입니다. 네. 예. 뭐 그렇게 그럼 사실상 좀비 거래소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250개 중에 150개 이상이 된다는 얘기인데 예. 이런 거래소들은 지금 문을 열고 영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영업이 불가능하죠. 네. 일단 조건부로 네. BTC 마켓 네. 혹은 USDT 마켓 등을 운영을 하면서 거래소를 살려놓는 경우는 있었습니다. 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실상 사람들이 그 거래소를 이용하기가 어렵겠죠. 네. 왜냐하면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저조하고 유동성도 공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에서 이 어디까지나 이 거래소의 이용이라든지 코인에 대한 투자는 시장이 판단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시장 입장에서는 그런 거래소를 이용할 메리트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겠죠. 예. 이 국내에 가상자산 지금 거래소가 이제 상당히 많은 걸로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이게 지금 이제 원화 입금이 가능한 곳은 이제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또 대표적인 5개 거래소 정도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일단 이 공식적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원화 입금이 가능한 곳은 총 5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가 가장 마지막에 네. 또 합류를 했죠. 이렇게 총 5개의 거래소에는 원화를 입금하고 거래가 가능해요. 특히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1위죠. 2위와 뭐 비등비등한 경쟁을 이루는 정도가 아니라 업비트 같은 경우에는 약 빗썸의 10배 정도 이 영업이익이 더 많이 독보적인 상황인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요. 특히 빗썸 같은 경우에는 업비트의 10분의 1 수준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상당히 많은 네. 영업이익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리고 이 다음에 코인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예전에 업비트와 빗썸의 어떤 그림자에 가려져서 크게 돋보이지 않았던 거래소였는데 현재는 코인원도 굉장히 대형 거래소로 또 성장을 하고 있고요. 이에 반해 코빗은 약간 좀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네. 예, 그렇게 지금 업비트나 빗썸 그리고 코인원의 상장 러쉬가 몰리게 되면서 코빗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떤 재단이 상장을 꼭 해야겠다라는 모습이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네. 왜 코빗 상장하느니 코인원 상장한다라는 평가도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5대 거래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고팍스는 상당히 그 거래를 하는 사람, 이용 계좌를 만든 사람들 얘기 들으니까 평이 좋더라고요. 고팍스도 상당히 좋습니다. 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대 거래소들이 네. 다들 정말 괜찮은 거래소예요. 네. 심지어
방금 말씀드렸던 코빅 같은 경우에도 이 UI나 네. UX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구성이 돼 있고요. 네. 특히나 고팍스가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는 이 사용자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그 거래 인터페이스 자체가 굉장히 사용자 친화적으로 되어 있다. 네. 그리고 이 시스템 자체가 거래량이 일시적으로 많이 몰렸을 때 네. 이걸 얼마나 감당을 해내느냐 또한 이 거래소의 중요한 판단 평가 기준이 되기도 네. 하는데요. 고박스 같은 경우에 그러한 문제점들을 많이 해결을 했습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더 어떤 고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네. 네. 무엇보다 시장의 신뢰를 상당히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예. 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코빗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어떤 좀 특징이 있는 거라서죠? 코빗. 코빗 같은 경우엔 사실상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네. 최초로 가상자산 거래소를 열었다. 아, 최초로. 예. 어. 뭐 그렇게 평가를 받고 있지만요. 코빗 같은 경우엔 사실 지금 초기에 네. 특검법 초기에 4대 거래소로 평가를 받았지만 지금 5대 거래소까지 늘어난 네. 이 상황에 큰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라는 수식어 외에는 별다른 뭐 얘기할 게 딱히 없는 거래소인가요? 그럼? 예, 왜냐하면 이 네. 코빗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게 네. 이 광고라든지 홍보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 게 아닌가. 다만 가끔 요즘 이 삼성동이나 설릉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면 이 코빗을 그 뭐라고 하죠? 버스를 통째로 네. 이렇게 씌워서 하는 광고, 버스 광고, 그게 공개 광고. 두 대가 연속으로 네.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하는 경우는 있어요. 공격적인 마케팅을 많이 안 했나 봐요. 예. 코인원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특징이 있나요? 코인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단 은행권에 네. 견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인터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서버를 갖추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거래소를 처음 이용하는 사람들도 네.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쉽게 만들어져 있지만 네. 코인원이 아무래도 보다 이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용자 경험이 보다 편했다라는 판단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설명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좀 보면은 재단이나 이제 투자자 차원에서는 해외 거래소, 이 해외 거래소로 이제 눈을 많이 돌리는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떤 거래소가 있죠? 특징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우선 이 해외 거래소로 눈을 많이 돌리는 이유는 어쩔 수 없이 특검법으로 인해서 재단의 상장이 많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상장뿐만 아니라 이용을 하는 데 있어서도 빗썸이나 업비트 뿐만 아니라 뭐 5대 거래소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네. 뭐 그 사용자 인증도 해야 되고 KYC라고 해가지고 뭐 신분증 사진을 제출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기다 보니까 이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고 재단의 입장에서도 국내 거래소를 상장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떤 뭐 소모된 비용도 굉장히 높다 보니까 해외 거래소로 많이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네. 해외 거래소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거래소 시스템을 많이 좀 참고한 거래소들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거래소 이름을 지금 언급할 수는 없지만 예. 네. 다른 방면에서 지금 이 우리나라의 재단들 혹은 이 해외 글로벌 재단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이전에는 뭐 바이낸스나 네. 코인베이스 이런 거래소들이 있었죠. 네. 근데 새롭게 뭐 쿠코인이라든지 엘뱅크, 네. 뭐 게이트아이오, 디지파이넥스 이런 거래소들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네. 네. 결국 빗썸이나 업비트가 국내에서 아무리 큰 그 가상자산 거래소라 하더라도 예. 이제는 그야말로 해외 거래소들과 경쟁을 해야 되는 무한 경쟁 그쵸. 시대가 돼버렸네. 맞습니다. 특히 이 업비트나 빗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해외 유출되는 그런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자금, 투자 자금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영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해외 거래소가 얼마나 또 치고 올라오느냐 네. 이런 문제에 따라서 업비트나 빗썸도 어떤 대책을 강구를 하겠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국내 그 업비트라든가 빗썸 계좌를 여는 것도 참 어려웠었는데 초창기에 예. 해외 거래소 계좌 만드는 게 어렵지 않나요? 사실 이게 정말 그 일장일단의 네. 문제가 있는 요소입니다. 네. 해외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 시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편해요. 네. 편하고 간편합니다. 네. 그 과정 자체가. 네. 왜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이런 이메일 주소만 있다라고 하면 네. 정말 간편하게 회원 가입을 할 수가 있어요. 네. 회원 가입을 하고 구글 뭐 인증기 2단계 인증 같은 걸 통해서
몇 가지 단계만 거치면 뭐 최소 2비트에서 네. 뭐 최대 무한대까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상장이 많이 몰리게 되고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게 됐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 이메일 주소 하나만으로 쉽게 회원가입이 가능하다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리스크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국내 재단들이나 국내 코인 투자자들이 굳이 워낙 그 국내 거래소 계좌를 이용하지 않겠네요.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네. 이 국내 가상자산의 재단이라든지 네. 이런 가상자산 사업자의 궁극적인 꿈은 그래도 국내 거래소 상장하는 네.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얼마큼 거래량과 유동성이 트이느냐 그게 가장 관건이겠죠. 이제. 그렇죠. 아무리 글로벌 거래소라 하더라도 이 원화를 베이스로 한 그 거래 기반 네. 그거의 파워를 좀 잃을 수가 없거든요. 네. 네. 그 김영석 자문위원 통해서 거래소의 국내외 거래소들의 이제 시스템과 현황을 들어봤는데 앞으로 좀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거래소들마다 좀 특장점들, 단점들 뭐 그런 거 잘 분석해서 좋은 소식들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또 소식도 뵙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박주영 아나운서는 수분이라는 말을 아세요? 수분. 수분하면 그 꿀벌과 관련된 네, 맞아요. 거 맞나요? 예, 그 봄철이 되면 네. 그 꿀벌들이 꽃가루를 나르는 건데 네. 작년 겨울에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그쵸. 꿀벌들이 78억 마리가 죽었다는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또 한편으로 또 이게 시대가 발달을 하면서 요즘은 꽃가루를 드론이 나른다 그래요. 그만큼 벌써 이제 그렇게 됐나요? 예, 효율적이고 상당히 많은 또 인건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면서 꽃가루를 많이 나르고 있다고 하는데 세상이 참 그만큼 많이 변화 발전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루가 다르게 네. 변화하고 있는데 그래도 꿀벌 소식이 또 한편으로 생태계에도 예. 재앙이나 네. 우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생태계의 재앙이 있으면서 또 다른 또 과학의 발전으로 또 이 네. 생태계를 복원하는 상당히 좀 재밌는 현상들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 풍문레이더는 또 다음 주에 여러분들 찾아뵙고 실한 정보들, 빠른 정보들 모아서 여러분들 안방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